한창훈 작가 단편소설. 제목 가장 가벼운 생입니다. 내곡리는 높은 산은 없지만 구릉이 파도치듯 첩첩 넘실거리고 오래된 수목이 흔한 탓에 오소리 굴 살림 차리기에는 안서 맞춤인데다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난 피해 들어온 이가 맨 처음 연기 올렸을 만큼 깊은 곳에 위치해 소방용 헬리콥터나 눈에 익을까 그곳에 마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그러니 기름 냄새 풍기는 것은 하루 2번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유일하고 주민번호 받아 살았던 주민들도 도시로 떠나기가 일수 버릇들이 박혀버려 환갑상 받아본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이들이나 명맥 간신히 유지하고 두었. 남은 덜 늙은 이들은 신에 따라 표고막 하거나 사슴을 길렀다. 국도 벗어나고 면 단위 지방도로도 빠져나가고 신장로도 버리고 나서야 만난 시멘트 포장 고개를 넘으면 진시황무덤 속 병사들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 있는 표고막 참나무 뭉치와 논과 밭 사이에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잡은 내곡리가 나왔다. 말했듯이 사슴치는 자그마한 목장이 저만치에 하나, 예전에 공사장 자재 납품을 하다가 손 뗀 듯 보이는 패널과 강목이 켜켜이 쌓여 있어 비 올 때마다 한 뼘씩 착실히 썩어가는 집이 요만치에 하나, 할머니 홀로 부식 트럭 기다리는 맛으로 사는 집이 그만큼의 하나씩인 그런 곳인데 손 놓이는 그중 시냇가로 몇 발자국 치우친 호두나무에 가려 슬레이트 지붕 벼슬만 간신히 솟아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내가 급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당장 했으면 싶은 일 귀찮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 모두 미뤄가며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다. 손 노인이 꼭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그의 급한 전화를 받고 느닷없이 손님 맞이하러 이곳을 다녀간 뒤에 근황이 궁금해 전화를 걸어본 게 지난밤이었는데 그는 당장 중환자실에 입원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끙끙 앓는 소리로 대답을 메웠던 거였다. 작년에 그와 인연을 맺은 전농지부에서 뭐라도 급히 전달할 일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이 올 정도지만 누가 자세히 물어온다면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여유가 남을 정도로 사실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환갑지난 노인답게 여러모로 오늘이 어제보다 축지고 지금이 아까만 못하네 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버거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좀 놀랐다. 그는 오래도록 홀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강인함이 있어 아파도 신음소리까지 아까워했으며 또 몸 하나로 일생을 버텨온 이답게 병원 찾을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그가 그런 상태라 이 양반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사촌도 아니고 사돈도 못 되면서 나는 걱정이 들었다. 아프다는 사람 성가시게 수학이 들게 하기 뭐해서 밤은 그냥 보냈는데 아침부터 자꾸 아무나 나 좀 살려주 하며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기어다니거나 그러다가 수학이 드는 순간 마비가 와서 몸은 죽고 눈만 살아있거나 심지어 숨꼴깍 넘어간 상태로 그대로 굳어가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급기야 방문하기에 이른 거였다. 쓸데없는 상상은 나쁜 일에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방문을 열어보고서야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기어가는 자세 그대로 굳은 시신 대신 반듯하게 개켜둔 이부자리와 신젠타 종묘회사 달력이 무슨 일이냐는 듯 무심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마루도 깨끗하게 닦인 상태였고 처마 밑에 매달린 마늘도 움직여 본 지가 몇 달 된 듯 조용했다. 단지 집주인만 보이지 않았다. 대신 기척을 내는 것은 고양이였다. 몇 년 전 우연히 만나 같이 살게 됐다는 녀석은 빈 계집과 호두나무 사이 뾰족하게 박혀있는 화강암 꼭대기에 올라앉아 졸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잔망경 열 듯 눈 뜨더니 몇 번의 안면을 기억하는지
마실 온 사람 정도로 여기는지 햇살 무거워 성가시다는 얼굴로 눈을 닫고 다시 몸을 둥글게 말았다. 저것이 돌귀신이 씨였나? 얼마 전부터 저 짓이랴. 참. 그 모습을 보고 손 노인은 갓잔타는 듯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뾰족한 그 모서리로 집 옮긴 듯 그때 이후 지금까지 돌 위에 앉아 있기만 했다는 투였다. 내 주인 어디 가셨다니? 무료한 공기가 편치 않아 나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역시나 녀석은 터럭 한 올 움직이지 않았다. 고양이가 내림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해 떠마실 나갔다가 기울면 돌아와 마루 위에 몸을 부리던 버릇을 버리고 그 불편한 곳에 붙박이로 버티는 모습이 유별나기는 했다. 그 녀석 한편으로 서 있는 담벼락에는 부서진 자전거가 각도를 이룬 채 기대어 있었다. 합판 켜켜이 쌓여 있는 빈 계집이나 둥글게 말아 벽돌로 눌러놓은 함석 무더기 풍경은 바지런하고 깨끗한 그의 손길을 대신 보이며 곧 귀갈 터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너머 햇살을 몸에 문지르며 잔바람에 하늘거리고 있는 호두나무 잎사귀 사이로 청설모 한 마리가 내 눈치를 살피다가 사라졌다. 어디에 갔을까? 그 몸으로 또 밭을 메고 있나 싶어 나는 고추밭으로 갔다. 생기다 만 놈, 휘어진 놈, 잔뜩 독이 올라 탱탱한 놈, 여하튼 제멋대로 붉어진 것들을 치렁치렁 달고 보아란 듯이 양팔 벌려 서 있는 고추대 사이에도 아욱하고 쪽파 갈아놓은 텃밭에도 변소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변소 뒤로는 한 팔 정도 높이의 밭이 따로 있었다. 역시 그곳에도 없었는데 작년 무성하게 호박잎 퍼지던 풍경과는 달리 도라지 대국만 지천이었다. 올해는 도라지를 간 것이다. 그래도 작년 풍경처럼 호박 넝쿨이 없지는 않았다. 잎사귀 사이에 슬쩍 얼굴 내밀고 있는 애호박 하나 바라보고 있자니 작년 그 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내가 사람들 얼굴 알고 지내던 전농지부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다시 연 게 작년이었다. 술좌석에서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던 나는 홀로 농사짓고 사는 손 노인을 떠올렸다. 떠돌이 반평생 더하기 농사꾼 반평생으로 살았던 손 노인은 폭리치 않은 중간 상인들을 벼멸구 보듯이 하는 이라 잘됐다 싶었던 것이다. 이참 저참해서 중간 상인 안 거치고 바로 아파트 아주머니들에게 내다 팔 자리가 생기니 뭘 좀 준비해보라고 전화로 이르자 그는 한참이나 공들여 궁리한 다음 애호박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똥구덕을 잔뜩 만들고 호박을 심었다. 그리고 사람 이전의 농사꾼이라는 듯 그동안 붙였던 깨, 고추, 총각무 따위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그것들을 가꾸었다. 호박 넌추리야 을의 울타리 따위를 타고 넘어 바람에 함부로 나풀거리는 것인데 그것도 벼이삭 대하듯 홀대하지 않았다. 서로 뒤엉키지 않게 일일이 손을 대고 하나. 둘 여문 열매는 아이들 잠자리 봐주듯 짚을 깔아 행여 물이 들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직판장 여는 날 경운기로 몇 가마를 싣고 아파트 앞까지 스스로 찾아왔다. 그가 리단이 신장로 벗어나 이 도시 저 도시 연결된 지방도를 자가용 운전자들 눈총 받아가며 경운기 몰고 온 것은 돈 들여 트럭 부를 형편이 못 되는 까닭과 아는 이 신세 지기 싫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의 수고로 일을 마무리 짓는 오랜 버릇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자리해준 곳에서 애호박을 팔았다. 그의 애호박은 공을 들인 만큼 때깔도 좋고 단단해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스스로 흐뭇해 마지 않던 소비자들과의 직거래 자리에서 마찰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애호박 값을 500원으로 정했다. 당시 슈퍼에서는 보통 크기 애호박 하나에 1200원 했었다.
배추 보러 나온 이들도 젓갈 보러 나온 이들도 필요해서 또는 눈에 보여서 그의 난전 앞에 모여들었는데 오래지 않아 한 아주머니 음성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던 와중에 딱 하나 못 해본 게 장사인 사람이라 걱정이 앞서 가보았는데 그는 역시 못 해본 것 하고 있는 표시를 내고 있었다. 5개나 샀으니까 이건 하나 덤으로 줘요. 서서 그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섀도 역력한 중년 여자였고 안 돼요. 대답하고 있는 이는 굳은 얼굴로 소비자와 약간의 각도를 두고 지나가는 버스나 바라보고 있던 그였다. 그럼 300원 드릴게요. 가져가려면 500원 다 내슈. 그러니까 여자는 흥정을 하고 있고 그는 딱 잘라 거절을 하고 있던 거였다. 그 마찰은 그가 모든 호박에게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500원 가격을 매겨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다. 아저씨도 참 잘 봐요. 이놈은 작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슈. 그것도 500원이요. 아니 아저씨, 고등어도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값 차이가 나는데 왜 아저씨네 호박은 이렇게 값이 똑같대요? 여자는 웃기기도 하고 가짠기도 하다는 얼굴로 핏핏 웃고 있었고 그럴수록 그의 얼굴은 더 딱딱해졌다. 나는 그 거래에 끼어들기도 뭐하고 모른 척하기도 뭐해 적잖이 난감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어지고 있었다. 고등어야, 저 알아서 큰 놈이지만 야들은 내가 똑같이 심어 똑같이 거름 주고 똑같이 돌보다 한나란시에 딴 거유. 그러니 어떤 것은 500원이고 어떤 것은 300원일 수 없슈. 아니 아저씨, 고등어 잡는데도 힘이 들잖아요. 어부들이 똑같이 힘들게 잡아왔어도 팔 때는 큰 놈이 3,000원이면 작은 놈은 2,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크기가 다르면 가격도 달라야죠.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주인의 이유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말겠다는 얼굴로 여자는 딛고 선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고 주변에는 비슷한 종류의 화장품을 쓰고 있음직한 여인네들이 일보다는 재미로 간격을 좁혀왔다. 이 아줌마 말이 맞잖아요. 큰 놈이 500원이면 작은 놈은 300원이어야 되죠. 그래요. 나도 여러 개 살 테니까 작은 놈은 깎아줘요. 여인네들이 바통을 이어 한마디씩 하자 손 노인은 벌떡 일어섰다. 이것 보유. 아점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같은 날 만들어서다가는 같은 날 낳았단 말이오. 어머,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들어봐요. 해서 똑같이 밥 주고 김치 주고 고기 주고 했는디 야들이 한 놈은 길고 한 놈은 짧다고 합시다. 키 큰 놈은 용돈 더 주고 작은 놈은 덜 주고 하겄쥬? 사람이 그거랑 같아요. 어디? 나는 같쥬. 허참 아까도 말했듯이 고등어도 그는 순간 여자의 말을 끊었다. 고등어는 저 알아서 큰 것이라니께 자꾸들. 어부가 잡을 때 작은 놈은 덜 무거웠을 거 아뇨. 그제야 여인네들은 웃음 반 비웃음 반하며 물러들랐다. 저녁이 되자 동산처럼 쌓여있던 애호박은 거의 팔리고 작거나 모양이 좀 떨어지는 놈들만 반가마 정도가 남았다. 그는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기다렸다가 떨이로 싸게 사려던 슈퍼나 식당 주인이 몽땅 얼마에 해서 넘기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개당 500원을 박음질했던 것이다. 흥정을 하다 포기한 그들 중 하나가 그 가격에라도 사겠다고 했는데 그는 마음이 틀어져 아예 안 팔겠다고 손을 내젓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마지막 손님마저 고개 내저으며 돌아가자 직판장은 마감이 되었다. 그는 문열이로 남는 놈들을 회원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자리 치우고 경운기 시동 건 그는 받아든 애호박 봉지 들고 다가간 나에게
인사를 차렸다. 여하튼 덕분에 장사했구만 그려. 세상에 때를 쓸 게 따로 있지. 나도 덕분에 잘 먹겠지만 그냥 저 슈퍼나 식당에 넘겼으면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지 않았겠냐며 융통성 없는 것에 대해 한두 마디 고시랑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답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속이야 편했겠지. 그런디 그것이 아니여. 내가 키운 작물을 내가 먼첨 무시하면 되는겨? 그럼은 쓰겄어? 하긴 노동가치설이라는 것도 있으니께 아저씨 말투 아주 틀린 것은 아니우. 그러고는 해지는 길을 따라 빈 경운기 몰고 돌아갔던 날이 있었다. 그는 뜻밖의 시냇가에 있었다. 호두나무 댁그루 모여있는 곳을 지나자 꿈틀꿈틀 이어진 산이 바짝 다가왔고 평지와 경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개울에서는 희미한 물안개가 피어나고 있어 마치 안개 사우나실에 들어앉은 것처럼 보였다. 높지 않되 첩첩으로 자리한 산과 계곡 덕분에 물이 1년 내내 흐르는 곳이라 안개가 잦았다. 지나가는 구름이 잠깐 들러 영역 표시하듯 몇 줄기 물방울만 내려놓아도 산 너머 평지와 달리 수증기 빠져나갈 곳이 없어 반나절 비 온 것처럼 축축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풍경 참 좋습니다. 나는 징검다리를 건넜다. 그는 반가운 얼굴을 했다. 이 오는겨? 산중 냇물 앞에 두고 신선처럼 앉아 계신 것 보니까 금방 백리 안중에 가장 신간 편한 사람 같투. 신선? 그래, 그렇담은 신선이 어디 따로 있겠어. 허허. 그는 심하게 찌그러진 한쪽 눈을 나름대로 치켜뜨며 심드렁하게 대답을 했다. 일어나 앉기는 했지만 병환의 여진으로 인한 기력 부족은 목소리에서부터 나왔다. 그나저나 회복은 하신 것이우? 오래 눕다 보면 방바닥이 먼저 사람을 지겨워하거든. 그대로 누워있다가는 아예 붙어버리겠다 싶어 바람 쐬고 있었어. 어제 전화로 들어서는 금방이라도 딱 열고 들어가실 것 같더니 그려 인전은 초상쳐도 이상할 것 없을 때가 되긴 한겨. 아무래도 손님이 왔다 간 뒤로 여러 날 몸과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듯 했다. 목소리에 힘이 부족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말 내뱉는 품새부터가 아예 뭘 놔버린 투여서 그동안 보아온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꼬장꼬장한 기운이 철철 넘치던 눈자 위는 5, 6월 늙은 개 꼬리처럼 늘어져 있고 그 주위를 극심한 피곤의 그림자가 감싸고 있었다. 아무리 짱짱한 사람이라도 한번 내리막을 타면 하룻밤이 다르다는 게 맞구나 싶어 나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갑자기 늘어난 주름은 밀면 밀리는 대로 여러 겹의 물줄기를 만들었다. 그래, 뭐 하고 계셨지요? 그는 고갯짓으로 저만치를 가리켰다. 산을 휘돌아 내려온 냇물이 몸을 좁혀 급한 물살을 만드는 곳이었다. 바닥이 파인 곳인데 파였다 해봤자 어른 무릎 깊이지만은 거기에 뭔가가 희끗거리고 있었다. 얼레 피리통 아니우? 그려. 여울진 곳에 비닐로 만든 피라미잡이 통이 들어있던 것이다. 투명 막 속으로 손가락만 한 버들치 몇 마리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아니, 신선되셨구나 싶더니 고작 이것 잡고 계셨지요? 그는 약간 쑥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렇다니께 봄은 몰러. 병이 아니라 허천이 들으셨구만요. 붕어 잉어람은 몰라도 손가락만 한 중태기가 뭐 먹을 것 있다고. 허천병 아님은 갑자기 회춘을 하신 거요? 할멈도 없는 양반이. 너무 그러지 마요. 허천병도 아니고 회춘도 아니여. 그럼 손바닥만 한 동네 개울에서 어장이 다 뭐냐고 나는 되쳐 물었다. 갑자기 해감내가 그립더라고. 한 며칠 누워있다 보니 너무 살이 땡기는데. 하긴
몇 날을 굶다시피 누워 있었으니. 그런 뒤후 그는 흐흐 웃으면서 자기 곁에 옴팡하게 자리 잡은 돌멩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곳에 앉았다. 죽을 써먹어봐도 허전하고 접대, 자네가 준 메르치 넣고 묵은 김치를 지져봐도 손이 안 가대. 뱃속에서는 바가지로 도락 긁는 소리가 나는디 돼지를 그려봐도 눈이 안 가고 소를 생각해봐도 맘이 안 가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것이라도 좀 지짐은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회복식으로다가 중택이 어죽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시구만요. 내가 뭐 잘못한겨? 자넨 선언하면서 남의 동에 고기 죄다 쓸어 먹었다며. 근디 내가 요만한 것 몇 마리 잡는다고 그려.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래면 얌전히 있어봐. 하여튼 그래서 저 너머 낚시점에 가서 저걸 샀어. 예전에는 모다 유리로 됐었는디 인전 비닐으로 된 것을 팔더먼. 그는 그리고 통을 건지러 갔다. 걷어올린 잠방이 아래로 오래 묵은 장단지 근육이 깊이 패였다. 제법 살 오른 버들치 67마리가 함지박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는 장비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옛날식으로 떡밥 대신 된장을 한 숟가락 퍼 흔든 다음 다시 설치했다. 그러는 사이 해는 기울고 그럴수록 시내 흐르는 소리는 더욱 찰져갔다. 산새 돌아오고 문득 그날 밤처럼 소쩍새 우는 소리 한번 들리고 고양이는 아직 그 자리, 그 자세, 그 모양이었다. 어물이라고 하기 쑥스러운 것일망정 그래도 먹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소증이란 게 입맛보다는 어쩌면 행위와의 연관성이 더 큰 것인지도 몰랐다. 비늘 긁고 칼질하고 된장, 고추장, 간장, 설탕 풀고 간한 다음 밭에서 호박잎, 대파, 산초잎 두루 따다가 자글자글 지져놓고는 정작 숟가락 두어 번 적시는 것으로 냄비를 밀어두고 말았던 것이다. 일에 몰두하는 사람 특유의 활기가 오래지 않아 시루 죽어버리는 걸로 봐서 그의 병은 입에 들어갈 것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닌 듯했다. 소증 생김은 병아리만 쫓아다녀도 낫다더니 그새 다 나으신 기우? 휘우. 평생 망치하고 삽 들고 사셨던 분이 뜬금없이 어장을 하길래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디 고작 2숟갈 뜨고 마시네. 저물어가는 산을 배경으로 형광등 아래에 냄비 두고 한숨 내쉬는 그는 들창 역광으로 인해 작가가 찍어놓은 흑백 사진 속 인물 같았다. 소쩍새는 소쩍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의 침잠이 너무 강해 내 입에서는 자꾸 농담이 나왔다. 글쎄 비린 것이 땡기신다면 고등어나 동태라도 한 마리 지져야지. 세상에 이 작은 것. 뭐 입댈 게 있다고 불쌍하지도 않소? 아닌 게 아니라 자네 말대로 괜한 짓 한 것 같아 후회가 드는구만. 그래도 좋은 것만 넣고 끓였으니께 자네라도 한 숟가락 떠봐. 냄비 속은 어느새 식어 기름기가 굳어가고 있었고 그 위로 파리 한 마리 얼쩡거리다가 손 놓인 손에 밀려 멀어졌다. 상대가 맞장구를 치거나 발끈해서 뭐라고 대거리를 해야 궁짝이 맞는데 순순히 가라앉아버리자 내 입만 몹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변덕에 스스로 충격을 받은 듯도 싶은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빨았다. 주름은 더욱 깊어져서 마치 깊은 상처처럼 보였고 그래서 담배 연기가 입이 아니라 그 틈으로 가늘고 넓게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인사로 냄비에서 호박잎을 한 점 집어먹었다. 말씀대로 좋은 것만 넣어서 맛이 괜찮기는 하구만요. 휘우. 좀 기대도 되지. 손님 앉혀두고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 왜 아프신 거오? 아이 때문이오? 그제야 나는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 그는 대답 없이 눈들어
이제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산이고 아니고 구분 없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그게 맞다는 대답이기도 했다. 혹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라며 대들보 위에 사인펜으로 내 전화번호 적어준 게 두어 해 전이지만 정작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전이 처음이었다. 저기 말이여, 지금 몹시 바쁠라나? 바쁠 일은 없으나 그렇다고 어디 일 보러 가기에는 편치 않은 밤 10시였다. 나는 그답지 않게 그 시간에 전화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혹시가 역시라고 그는 좀 당황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뭐가 바쁘겄시우. 근디 무슨 일이시간디. 저기 말이여, 나 참 이런 시간에 이런 부탁하기가 정말 염치 없는 것이지만두 자네 말고는 또 이럴 사람도 없고 해서 얼른 말해보라고 나는 말했다. 거시기 말여, 잠깐 내 집에 좀 와줄 수 있을라나? 아니여, 있을라나가 아니고 좀 와야 허겄어. 뭐시냐면 아들놈이 온다는디 당체 혼자서 볼 자신이 없어. 그는 야전사령부에 무전 때리는 몰살 위기의 중대장처럼 급하게 내뱉었으나 나는 잠시 궁리를 해야 했다. 아들이라. 그럼 그 아들이 과거 행적을 숨기는 게 몸에 밴 탓에 좀처럼 입을 안 열던 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직판장에서 애호박 팔고 나서 보름 정도 뒤였다. 그때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한번 들렀는데 그는 집도 밭도 아닌 길에 서 있었다. 어디 가려는 폼이었으나 버스가 오려면 20분이나 남아 있었다. 그는 농협에 간다고 내 차에서 답했다. 그동안 혼자 사는 노인네 살림으로 유난히 일에 열심인 것은 그 또래들이 그렇듯 마음 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호살림으로는 좀 과하다 싶게 뿌리고 가꾸고 뽑고 넘겨 돈 만들던 이유를 농협 행보에서 알게 됐다. 그때 그는 이 정도면 말할 수 있겠다 싶은 얼굴로 막걸리잔을 앞에 두고 입을 열었던 것이다. 손 노인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맞대어 있는 동네 출신이기는 하나 딱히 어느 곳에서 배우고 자랐다고 말하기 힘든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향을 일찍 뜨고 말았던 거였다. 그렇게 전주 거쳐 부산으로, 대전에서 인천으로, 군산에서 강릉으로 일일이 이름 주워 담기 성가신 도시와 마을로 바다 건너 제주까지 품 팔러 다닌 전국구 시절을 보내다가 종래는 충청. 이런 산 깊숙한 곳에서 농투성이로 세월을 묵혀온 철저한 지역구 인물이 되었다. 이 동네를 점심 먹을 곳으로 잡고 도 경계 넘어 동네를 눈 붙일 곳으로 삼는 시절을 접고 이 내곡리의 터를 정한 게 10여 년 전이었다. 길 위를 떠돌던 사람이 문패 걸었다면 대부분 세약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이유가 태반이겠으나 그의 정착 동기는 좀 남달랐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시킨 거였다. 그가 고향을 등지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채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닌 이유는 이병 거부자였기 때문이었다. 군대 생활이 하기 싫었던 것은 아니여. 힘든 것쯤이야. 뼈 여물기 전부터 농사도 짓고 채석장 돌쇠 노릇도 하고 해서 겁날 것은 없지만 방방곡곡의 사내들이 김가 이가 최가 박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 것들이 한나란 시에 똑같은 옷을 입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구르라면 서로 구르고 하는 짓을 나는 못하겠던 거여. 그래도 살만하셨는갑네. 공짜밥 먹여주는 데를 싫다고 하셨으니 개갈 안 나는 소리 하지 마. 난 말이여 전쟁 중이었다면 입대했을 거여. 근디 그때는 혁명정부 시절이었단 말이여. 말이 혁명정부지 쿠데타 아니여? 나라 도둑질이란 말이여. 입대함은 쿠데타 도둑놈들 말단 쫄따구 뱉기 더 돼. 최소한 그 짓은 안 하고 살아야 되겄더라. 이 말이여. 어떠 이해돼? 그가 붉어진 눈에 힘을 주며
나를 바라보았기에 나는 듣고만 있었다. 집을 떠나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다. 항만 노동자, 탐부, 하역부, 감귤농장 머슴, 식당 배달원, 벌목공, 산역군, 공사 현장 야방, 잡부, 미장 따위의 일을 전전했다. 옮길 때마다 김씨로, 이씨로 성이 바뀌기도 하고 사용한 이름도 여러 개 되었다. 이력이 늘수록 나이는 들어가고 체질이 그렇게 굳어갔다. 남녘 항구 항만시설 현장 막일꾼으로 일하던 시절에 한 여자를 알았다. 돈 없어 곤란한 지경에 빠진 한 여인네를 마침 간조날이라 도와준 게 어찌어찌 인연이 되어 한 달 정도 여인네에게서 머물게 되었다. 내 사정이 저기에서 한 곳에 정붙일 상황이 안 됐지만 거기도 굳이 잡을 눈치는 아니었거든. 한번 혼인했다가 실패보고 맨몸으로 우리 같은 왓다리 갓다리 패들 대상으로 국수하고 밥 팔던 이였는디. 그때 그 시절 그런 곳에서야 우연히 만나 쉽게 헤어지는 게 다반사였지 뭐. 그는 꺼내고 나니 차라리 평쿠나 하는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그곳을 떴다. 여자와 한 집에 사는 재미가 없진 않았지만 드나드는 동료들 눈치가 보이고 그중 사이가 좋지 못한 이가 뒤를 캐오길래 뜰 수밖에 없었다. 별말 없이 밤기차 타러 갔고 여자도 별소리 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팔자의 태인 것인지 깊은 정을 주지도 않았건만 또 정하고 상관없는 수태도 있는 것이라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말을 여러 해 뒤 풍문으로 전해 들었다. 설마 내 자식이기야 하겠나 하는 짐작과 혹 인연이 인연되어 잘못될까 걱정이 앞서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이미 떠도는 것이 몸에 밴 상태라 그러고도 한 시절 한번 갔던 곳 피해 다니다 보니 너른 땅이 갈 곳 없는 좁은 땅으로 변했다. 어느 날 검문에 걸렸다. 그동안 경력으로 그 정도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이미 쉰줄에 들어선 그는 그것도 구차하게 느껴졌다. 늙고 지친 것이다. 경찰서에서 지문 찍고 입영 거부의 죗값은 이미 소멸된 다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로 정하고 주민등록을 복원시킨 다음 농사꾼이 되었다. 그리고 예전 여자에게 편지를 몇 자 적어보냈다. 내내 마음속 찜찜하게 걸리던 것 좀 풀어지려나 싶어 별 기대 없이 띄운 것이 무슨 조화인지 아는 사람 손에 손을 타고 전달되었고 답장이 왔다. 편지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냐는 거였고 아이가 당신의 친자식이 맞으며 잘 크고 있다는 게 답장 내용이었다. 그가 소작으로 농사를 지어 자신의 입에 넣는 것 외에는 모두 아이의 생활비로 보내준 게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까지의 일이었다. 그는 늙어 떠돌지 않게 된 상황을 다행으로 여겼고 얼굴도 모르지만 어쨌든 피부치라는 게 하나 있어 괜히 들어 땀 흘릴 이유가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팔자로 생각했다. 그게 살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솔직히 아이한테 각별한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여. 아이 엄마 얼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말여. 그냥 이유야 어쨌든 태어난 아이니께 최소한의 인간 노릇은 해야 쓰겄다 싶어 이 짓을 하는겨. 10만 원 벌면 10만 원 보내고 고추 넘기고 50만 원 받으면 그것 보내고 하는 거지 뭐. 바로 그 아들이었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지 말고 한 번만 와요. 네, 부탁할게. 내가 어디 도망갈 것으로 보았는지 좀 전에서야 차부라고 거기서 택시를 탔다고 전화가 왔어. 무조건 오겠다는 거요. 그럼 아이 어머니도 같이 오시나요? 나는 정신도 차릴 겸 무심코 물었는데 손 노인은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 듯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그럴라나? 이것 참 어떡하지?
곱절로 당황해서 질문한 나를 미안하게 했다. 야밤을 뚫고 그의 집으로 갈 때 산모퉁이에서 라이트 밝게 비추고 나오는 택시를 스쳤는데 짐작대로 손님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백화점용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 꾸러미를 곁에 두고 제 아버지가 흔히 그러듯 딱딱한 얼굴로 약간 각도를 비켜 벽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청년과 눈 둘 곳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늙은 사내. 그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본 풍경이었다. 손 노인은 누명 쓰고 잡혀와 쩔쩔매다가 경찰 인맥 사돈 만난 듯 반색하며 나를 반겼고 아들은 소개를 받고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제자리로 눈을 돌렸다. 손 노인의 크지 않은 키에 비해 아들은 작지 않았으나 살짝 붉어진 이마가 미간 양쪽 골짜기까지 날렵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모양새나 생기려다 그만둔 쌍꺼풀이 전혀 상관없는 사이는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었다. 골란 듯 딱딱한 얼굴이긴 했지만 말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이며 허리 고추 세워 반듯하게 앉아있는 자세로 보아 막대먹게 자라지는 않아 보였고 저도 첫 대면한 아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긴장이 돼서 그러지 패악을 저지를 것 같지도 않았다. 이 어색한 자리에 누구 하나 끌어들여 말도 좀 걸고 이쪽 하기 어려운 말 짐작해서 저쪽으로 전달하고 혹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나를 불렀으나 한쪽은 침묵이 다른 한쪽은 어색함이 너무 지나쳐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부자 상봉이라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 찍어내고 왜 이제야 왔느냐, 왜 찾지 않았느냐 원망도 하고 다시 소스라치게 울음 터뜨리고 가슴에 고개 파묻고 얼굴을 만지고 코 풀고 눈물 닦아주고 지그시 바라보고 뭐 이럴 터이지만 그렇다면 나도 울지 마시라 힘들고 외롭게 컸을 터이지요. 아들 좀 더 껴안아 주세요. 아버지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손 좀 잡아드려요. 이렇게 역할 하기자 수월하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침묵과 어색함의 벽은 두꺼워지기만 할 뿐 어느 한 구석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거듭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표정이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잘못 출제된 수학 문제 만난 수험생처럼 골치가 아팠다. 이름은 어떻게? 내가 물었다. 은수입니다. 성할 은혜 물가수. 두 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어머니 성을 따라 김은수예요. 아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톤으로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호적계 직원처럼 대답을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불만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그런 기운이 깊이 배어 있었다. 올해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면접관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다. 28입니다. 그는 나를 힐끗 바라보며 여전히 같은 톤으로 답했다. 나는 화살을 손 노인에게로 돌렸다.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어머니 안부나 궁금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저기 어머니는 평안하시고 예. 건강하시고 2해 전부터 갑상선을 앓고는 있지만 심하지는 않아요. 저런 아프지 말아야 할 텐디. 그는 드디어 할 말을 찾은 듯 답을 내뱉었으나 그 다음 말은 가려내지 못하고 있었다. 저기 건강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아들이 물었는데 역시나 아버지 소리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었고 그나마도 저쪽에서 물어오니 이쪽에서도 차마 그냥 있을 수 없다는 투가 역력했다. 나야 뭐 괜찮어. 다시 내가 나서야 했다. 면접 받아 임연 아들 말에 의하면 지방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취업의 곤란으로 인해 대학원까지 마치고 난 지금에서야 회사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회인의 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차마 아니할 수 없어 맘먹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다.
태어나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손 노인이 찾아가지도 않고 그쪽에서도 찾지 않고 해서 서로 어딘가에 있으려니 하는 정도로 살아온 것이고 하여 그리운 피부치를 찾아온다기보다는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준 아비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통해 이별과 송금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큰 듯했다. 여유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들은 후견인 만난 고시생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인사는 너무 깍듯해서 말 그대로 인사로 보였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인데, 내가 정작 애비 노릇을 못했는데. 그는 급기야 한기 든 환자처럼 떨었다. 있는 입이 부담스러운 나를 대신해서 뒷산에서 소쩍새가 소쩍 울기 시작했다. 선물이라도 풀어보시지 그리우. 내 말에 아들은 선물을 앞으로 밀었다. 뭐하러 이런 것을. 돈도 없을 텐디. 어머니나 사다 드리지. 네모 반듯한 포장지 속에는 겨울용 네이와 가죽 벨트가 들어있었다. 손 노인은 목소리만큼이나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았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살까 고민했어요. 아녀, 아주 좋구만. 소쩍새는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울었다. 울어주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끝까지 굳은 얼굴을 풀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는 얼굴도 알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그리고 하룻밤으로는 어떻게 풀지 못할 긴 세월의 벽이 굳건하게 들어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새 우는 소리 몇 번 더 듣고 나서 아들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살기는 그냥 이대로지. 손 노인은 조금 차분해져 있었다. 이제는 돈 안 보내주셔도 돼요. 취직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돌볼 거고요. 사실 이 말 하러 왔어요. 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어중간한 자세로 작은 방에 이부자리 펴는 것을 보다가 집을 빠져나왔다. 밤은 깊어 있었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밤하늘에는 별이 지천으로 떠서 반짝이고 새는 여전히 울었는데 그게 그 둘의 불편한 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랐다. 모르겠어. 그 아이 때문인지 아닌지. 손 노인은 창밖으로 보냈던 눈길을 잡아당겨 다시 천장으로 보낸 다음 대답했다. 그 짧은 사이에도 그는 더 늙어 있었다. 저 방에다가 자리 펴던데 같이 주무셨지요? 같이 자기는. 걔는 저기서 자고 나는 이 방서 잤는디. 잠이 왔간디 어디. 걔도 그런 것 같고. 그는 그날을 생각하는지 잠시 입을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열었다. 아침에 밥을 차려줬는디 몇 숟갈 뜨지도 않고 바로 가겠디야. 경운기로 저기까지 실어다 준다고 해도 싫다고 허구 내가 손을 잡으니께 조금 서 있다가 인사만 또 꾸벅하고는 질레 저 밑으로 걸어가 버리더라고. 서운하셨겠시우. 내 서운 버덤은 고개 돌아가기 전에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 녀석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이 커서 그러겠지. 그러니께 아부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먹었어. 그는 그래놓고 발작을 하듯 몸을 일으켰다. 끝내 안 먹을려? 괜히 잡았어 했는데 그게 계속 말 잇기 버겁다는 소리라서 나는 반응 없이 냄비 들고 나가는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문 열린 틈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고 그는 그 속에 파묻혔다. 끄끄 딱딱 수저로 냄비 긁는 소리가 그 속에서 나고 니아옹 고양이 대답도 거기에 있었다. 돌파기 그리 좋은겨? 허참
어쩌다 그런 유별난 취미가 생긴겨. 보지 않아도 녀석은 물고기 물고 다시 화강암 꼭대기로 올라갔을 것이다. 소쩍, 소쩍 다시 새가 울었다. 그는 고양이 밥 한 번 주는 것도 1년 농사 지은 것처럼 힘 붙여 하더니 쓰러질 듯 벽에 기댔다. 마치 몸 풍화되고 소리만 남은 그런 존재 같았다. 사실은 진짜로 죽을 것 같아서 유언을 해놨어. 그가 다시 입을 연 것은 식사 마친 고양이가 혓바닥 되새기고 개울 물 한 개 슬슬 몸을 넓혀 밤 기운과 뒤섞인 다음이었다. 나는 느닷없는 그 말에 자세 고쳐 앉으며 피우던 담배를 껐다. 어떤 사람 하나가 자꾸 생각이 났거든. 누구요? 아이 엄마요? 그는 누군가를 정말 보고 있는 듯 허공 깊숙한 곳으로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 아버지요. 선친 생각이 무담시 나더먼. 생면부지 아들을 처음으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셨다. 이 말씀이시구만요. 그거겠지. 느닷없이 아들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디 하여튼 그 아이가 그렇게 가고 나니께 말이여.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사지가 떨리고 하면서 땅도 꺼지고 숨도 가쁘고 그러다가 방 안에서 저승문이 열릴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선친이 보이는 거요. 나는 순간 그가 이러다가 꼴깍 숨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그는 더 지치고 더 늙어는 보일 망정 목숨 끊어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나이, 그 사연에, 그 상황이면 어쩌면 본능이 맘먹고 아주 깊숙하게 과거로 항해해야 할 시점에 있는지도 몰랐다. 언젠가 내가 군대 도망댕겼다는 말 했잖아. 저번에 아들한테 돈 붙이고 나서 했잖니우. 그려 혁명정부 말단 쫄다고 하기 싫어서 그랬다는 말을 했었지만 사실 그것이 1번 이유는 아니여. 나는 소쩍새 울음과 부족해 입 섭섭하다고 우는 고양이 울음과 그의 말을 동시에 듣고 있었다. 각자 따로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한 가지로 뒤섞이며 전혀 이물스럽지 않았다. 우리 선치는 말여, 나하고는 전혀 달러. 나는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 그 양반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주무르던 재산도 많고 까묻기도 잘하고 노는 뒤도 일가견이 있었지. 허허. 한량이셨어. 한량도 그런 한량이 없었지. 몇 번 더 조르던 고양이는 점차 조용해져 갔다. 내 증조부에서 조부까지는 논마직이나 있었거든. 해방되고 내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까지만도 소출 바치러 오는 소작인이 여럿이었으니께. 근디 그것 선친이 다 해먹고 말았지. 원래는 있는 집 자손이셨구만이우. 그랬어. 재산이 있었으니께 선친은 전문학교까지 제대로 배웠어. 재산 없었다고 해도 그랬을겨. 원첸이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기도 했으니께. 군수가 사람 시켜서 불러올린 적도 많았거든. 인물도 잘나고 기운도 좋았고 하이칼라루다가 쫙 빼입고 걸어가면 안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께. 읍내 기생들한테도 인기 좋았지. 인정도 많아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언젠가는 소문 듣고 찾아온 걸패 5식구를 사랑해드려 사람 꼴 만든 다음 밭대기라도 살만한 돈 잡혀서 고향에 보내준 적도 있었으니께. 선치는 그만두고라도 내가 길을 감은 사람들마다 아무개 양반 아들이구만 했사며 엿도 사주고 했었어. 근디 그것이 병이었구먼. 정신이 옛날로 돌아가 버려 지금 이곳은 버틸 여분이 없다는 듯 그의 몸은 조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졸업하고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벼. 그때는 외정시대라 사업을 하려면 외놈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차라리 시골 산 것으로 살았으면 나았을겨. 내가 대가리 좀 굵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께 말여
우리 선치는 타고난 머리에 포부도 있었는디 외놈 떨거지랑 어울리는 짓이 괴롭기도 하고 혼자 해보자니 또 고생 않고 잘한 사람이라 독한 집념이 부족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께 외정치하 동포들처럼 살자니 재물 단맛이 일찍 몸에 배어버렸고 수완 키워서 대상이 되자니 경험 부족한 디다가 외놈들이랑 짝짝꿍을 안 할 수 없고 그놈들이랑 한통속 되자니 일말의 양심이 걸리고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하자니 타고난 끼가 삼천리인 사람이고 그는 수술실 들어가서도 정신은 마치 안 된 사람처럼 또박또박 옛 사정을 정리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도록 고난을 겪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여튼 시작한 일마다 꼬이고 배신당하고 하다가 결국 일을 손에서 놓고 한량이 되더라고. 술과 여자 가까이 하면서 논마직이 착실하게 없어져 갔지. 나중에는 아편까지 손을 댔으니께 말 다 했지. 원래 버는 건 지루하지만 까먹으려고 덤비면 한순간이잖아. 기생한테로 갔다가 마작 친구한테로 마작하다가 술 친구한테로 어디서 소리꾼 들어왔다 함은 다시 기생집으로 어디 술청에 젊은 갈보 왔다 함은 거기로 친구들이 연애판 만들어서 부른다고 거기로 대금쟁이 데리고 산으로 소리쟁이 데리고 강으로 풍물 난전패 오문 사거리로 다시 마작방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아무리 천석지기 굳은 땅이라도 어디 삽 들어갈 때 한 군디 남았겠어? 나는 대답 대신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담배 연기는 가라앉은 그의 말처럼 오래도록 허공에 머물렀다. 우리 동네 갈천이라고 경치 좋은 곳이 있는디 말여. 언젠가 동네 사람 하나가 제 넘어 그곳을 지나다 보니께 내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오입쟁이 친구들 둘 이렇게 셋이서 기생셋을 데리고 거기서 놀더랴. 그래 저 한량들이 워치게 논가 보자 가보니께 기생년 셋을 몽땅 홀랑 벗긴 상태로 만 환짜리를 서로 이어서 옷처럼 만들어 입혀놓고 한 장씩 떼가져라 하면서 놀더라는겨. 흐흐. 사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봤던겨. 그는 그래놓고 좀 웃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집을 떠나신 기우? 아버지 뵈기 싫어서? 그것보다는 말이여. 내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는 이미 망조가 들대로 들어서 집에 뭐 하나 남아있지를 못했어. 그때 아버지는 이미 폐인이 다 돼 있어서 동네 편지나 서류 대서해주고 몇 푼 얻어 아편이나 대마 사 먹으면서 지내고 술하고 약에 쩔어 병든 닭 눈가를 하고 말이여. 나중에는 손이 떨려 그나마 글씨도 못 쓰긴 했지만 잠깐 동안 새도 울지 않고 그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내가 16살 때여. 돈이 없으니께 중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 일하러 댕기고 있었는디 비가 잔뜩 쏟아지던 봄이여. 아침에 일어나 보니께 아버지가 안 들어왔어. 또 어디 술집에서 주무시는구나 싶어 별 생각 없이 일 나갈 채비를 하는디 동네 아점니가 쫓아와서 나를 막 부르는겨. 얼른 저기 거시기네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요? 뭔 일이냐고 해도 무조건 가보라는겨. 갔지. 그 집 사립작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디 마당 한가운디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겨. 비를 홀랑 맞은 채 말이여. 어디 부딪혔나 얻어맞았나 머리 한쪽이 터져갖고 선지피가 꾸역꾸역 새는디 뭘 노려보느라 눈알이 쏙 빠질 건맹쿠로 튀어나오고 수족을 부르러 떨고 있더라고. 아부지 아부지 막 흔들며 불러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모습이 하도 저기에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손대볼 생각도 못하고 있고 말여. 세상에 그게 막 숨 넘어가는 순간이었던겨. 그렇게 돌아가신겨. 유언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신겨. 눈도 못 감고 살점 하나 안 남은 입을 꽉 깨물고 빗물에 푹 젖어서다 가니 그 잘났던 양반이 빽갱이같이 빼빼 말라갖고 술 먹고 노름하다가
돈 내놔라, 아편 내놔라, 아주 포악을 부렸디야. 다 죽여버린다고 몽둥이를 들고 발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돌절구통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하는디 진짜 그런 건지 얻어맞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양반이 워낙이 상할 대로 상해 있어서 사람마다 피해 다니고 그랬을 때니께 다들 그랬는갑다 하는겨. 몸을 조금씩 눕혀가던 그는 마침내 수평이 되고 말았다. 내가 개켜진 이불 위에서 베개를 내려다 머리를 받쳐주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난 유산을 딱 하나 받았어. 그것이 뭔지 알아? 글쎄요. 아버지의 죽음이요. 그게 내가 받은 유산이요. 죽음도 유산이 되는 기우? 되더먼. 나야 들 배워놓으니께 조리 있게 말은 못하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배울 것은 그거 하나뿐인 듯 싶은겨.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이여 죽는다는 거, 죽어 없어진다는 거, 그것 하나로도 교훈이 되더먼. 그래서 집을 떴어. 배운 것도 싫고 부자도 싫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것도 싫고 한량도 싫고 노름쟁이, 아편쟁이도 다 싫었지만 우선은 세상 모양 있게 살지 말자, 다친다.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말자,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요. 그래서 집을 나섰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겨 아이가 왔다 갔을 때 그 생각이 나드만. 그 아이도 나를 보면서 저대로 뭔 생각을 할 거다녀. 이렇게는 살지 말자 하기도 할 테고 말여. 내가 아버지로서 뭘 줄 수 있었어? 아마 나중에 내가 죽은 것을 보고서 뭔 생각 하나는 나겠지. 그럼 유언장에 그렇게 쓰신규? 그냥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쓴겨. 그러니께 자네한테 이야기를 하지. 집문서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써서 저 실ong 위에 올려놨으니께 혹 나 잘못되면 좀 전해줘. 아버지가 이렇게 죽더라고 말이여. 손 노인의 말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시우시우 몰아쉬더니 오래지 않아 고른 숨이 되었다. 잠든 것이다. 나는 벽장 속 이불을 깔고 그를 옮겼는데 보기보다 무겁지 않았다. 며칠을 굶다시피 해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자꾸 오래도록 담아왔던 어떤 말의 무게가 빠져나와서 그렇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어쩌면 어떤 말을 만들어내려고 또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병이 났을지도 몰랐다. 잠이 들자 얼굴의 주름도 움직임을 멈추고 오래된 성의 잔재처럼 낮은 키가 도드라졌고 골마다 깊은 그림자가 생겼다. 밤하늘에는 선벅 초승달이 떴고 돌이 식었을 텐데도 고양이는 화강한 바위 꼭대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작품 해설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고 싶었던 어느 무거운 생에 대하여 내공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첩첩산중의 고요함이 느껴지는 그곳에 손 노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외진 땅에서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킨 채 흙을 만지며 살아갑니다. 소설가 한창훈이 그려낸 이 이야기 속의 손 노인은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단단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 껍질 안에는 평생을 떠돌아야 했던 한 인간의 고독과 회한이 나이테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평범한 귀농소설이나 노년의 일상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아버지의 삶이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가족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화자인 내가 손 노인을 찾아가게 된 것은 그가 갑자기 알아누웠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꼿꼿했던 그가 몸져 누운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돈만 붙여 키웠던 아들, 은수가 난생 처음 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부자 상봉의 장면은 눈물과 포옹,
그리고 회한의 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통속적인 기대를 보란 듯이 배반합니다. 말끔하게 자란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갚고 통장을 정리하러 온 사람처럼 이제 취직을 했으니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하러 온 것입니다. 아들의 방문은 혈육의 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송금과 부양이라는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차가운 의식이었습니다. 손 노인이 무너진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차라리 원망하며 울부짖었다면 인간적인 교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들의 너무나도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손 노인의 지난 세월을 그저 돈 몇 푼의 가치로 환산해버리고 맙니다. 손 노인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도망침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사 정권의 부조리에 동조하기 싫어 입영을 거부하고 평생을 가명으로 떠돌았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채 유령처럼 살았던 그의 삶은 가장 가벼운 생을 지향하는 듯 했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그의 태도는 직판장에서 애호박을 팔 때도 드러납니다. 크기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정성을 쏟았으니 똑같은 값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고집은 세상의 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만의 순수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은 세상 속에서는 융통성 없음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작품의 백미는 손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 즉 은수의 할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손 노인의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고 술과 여자, 아편에 빠져 살다가 비참하게 객사한 인물이었습니다. 손 노인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비참하게 죽는다는 반면교사를 유산으로 받은 그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 평생을 도망치고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에게 잊히고 부정당하는 현재의 모습은 그토록 혐오했던 아버지의 말로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아버지나 성실하게 살았으나 가족을 버려둔 손 노인이나 결국 자식에게는 부재하는 아버지이자 지우고 싶은 기억일 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벼운 생이라는 제목은 그래서 더욱 반어적으로 다가옵니다. 손 노인은 평생 무거운 책임과 관계로부터 도망쳐 가벼워지려 애썼지만 그 결과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병든 육체라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가 잡으려 했던 피라미드들이 투명한 비닐통 안에서 요동치듯 그 또한 운명이라는 통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파닥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소쩍새 우는 소리와 돌 위에 앉은 고양이의 무심한 시선은 인간사의 비극을 더욱 건조하고 쓸쓸하게 부각합니다. 소설은 끝났지만 손 노인이 누워있던 그 어두운 방의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언젠가는 그 등을 넘어서거나 떠나야 하는 운명을 가집니다. 손 노인의 아들 은수를 매정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돈만 보낸 아버지를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공유한 시간과 추억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든 노인이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고독이 마음을 쿡쿡 찌릅니다. 유산으로 죽음을 물려받았다는 손 노인의 자주 섞인 고백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이란 것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을 도망쳤으나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웅크린 한 남자의 생. 그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생의 무게를 생각하며
오늘 밤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겠습니다. 빈 방에서 홀로 소쩍새 소리를 듣고 있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창훈의 가장 가벼운 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